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카메라도 켜셨네. 예, 안녕하세요. 비즈니스가 뭐고 또 주요한 사항이 뭔지 뭐 그런 거 대략적인 이제 제 소개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2주차, 2주차에는 이제 그 비즈니스 번호,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또 퍼밋을 또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3주차, 4주차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또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지, 뭐 설립 사항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회계 기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주차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GST에 대한 부분인데, 그 GST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은 다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그 GST 부분들을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지, 또 GST 개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도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어려워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직원을 만약에 고용하거나, 또는 오너 자신이 만약에 급여를 통해서 그 회사에 있는 돈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급여를 받게 되시면 일정 이제 공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항목을 또 공제를 해야 되고, 공제를 한 후에 이제 그 공제된 금액을 그 CRA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납부를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또 두 주에 걸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회사 소득세에 대한 이제 신고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보통 T2 리턴이라고 하는데, 회사 소득세를 계산을 하려면 먼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그 앞단에는 회계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기록이 돼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재무제표, 이제 한국말로 치면 이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세무신고라고 하는 이제 양식 그런 서류를 또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회계사들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 목차를 보시면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잠깐만요. 약간 난이도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1번, 2번 같은 경우는 뭐 다 뭐 강의만 잘 들으시면 스스로 하실 수 있고요. 3번은 좀 까다롭긴 하지만 또 잘 배우시면 또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뭐 회계 기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거까지는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요거를 토대로 이제 그 법인세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약간 난이도 순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뭐 돈을 버시기 위한 거겠죠. 뭐 이익을 창출을 해서 뭐 생계를 꾸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좀 뭐 많이 벌기 위해서, 주로 뭐 그런 사항일 수도 있는데, 사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를 통해서 또 어떤 뭐 캐피탈 게인이라든지 뭐 인터레스트라든지 뭐 투자로 인한 이익을 또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저희 그 이쪽 한국에서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은 뭐 어떤 목표로 오셨든지, 뭐 웰더로 오셨든지, 뭐 카펜터로 오셨든지, 뭐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오셨든지, 결국은 우리 기승전결 방식으로 보면 항상 기승전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캐나다에서 와서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캐나다에 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본인이 또 그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 비즈니스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비즈니스 쪽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오늘 강의에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뭐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 좋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비즈니스를 일단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회계 관리라든지 세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 하는 거죠. 그 비즈니스의 정의를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Adventure of Concern in the Nature of Trade라고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걸 본질로 하는 하나의 모험이라는 겁니다. 어드벤처. 그리고 컨선은 우리가 관심사 또는 이제 또 다른 말로 걱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느끼기에는 비즈니스는 사실 돈을 벌 목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부담을 해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위험 없이 모든 것을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뭐 캐나다 회사에 다니시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고용 관계를 통해서 회사에 다니다가 어떤 일정 수준이 지나면은 가끔씩 그 트레이드 잡 같은 경우에 그 하도급 관계로 서로 이제 그 관계를 이제 바꾸자고 할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그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고용 관계를 맺게 되면은 고용으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 입장에서 지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CPP라든지 CPP, 그러니까 캐나다 연금 같은 것도 본인이 부담하지만 이제 회사도 50%씩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EI 같은 거 이제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헬스 베니핏 같은 것들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고용 관계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출할 요인들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예 그 관계를 이제 하도급 관계로 이제 좀 변경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이제 본인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비즈니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번호를 받아가지고 GST 번호를 가져와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회사와는 회사 대 회사 관계로 또는 회사 대 비즈니스 관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이제 벌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급여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역시 또 본의 아니게 또 비즈니스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은 또 사실 예를 들면 뭐 그로서리를 한다든지 뭐 주유소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그 매년 이제 그 비즈니스 매출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이제 보시는데 사실은 매년 버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매수자한테 넘길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본인께서 키워오신 그 비즈니스에 대한 또 권리금 같은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찬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손해를 보면은 그동안 뭐 많이 이익을 봐봤자 나중에 넘길 때 손해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집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팔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를 나중에 새로운 비즈니스로 또 갈아타시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또 처분하셔야 될 텐데 나중에 처분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 주의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캐피탈 게인과 비즈니스 인컴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를 처분하시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건 비즈니스 소득이 아니고 캐피탈 게인 즉 양도 차익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제 다른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캐피탈 게인으로 과세가 되고 캐피탈 게인은
50%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인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무와 과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은 이제 비즈니스 인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나무 전체는 그 나무 전체를 판다. 그러면 이제 그건 캐피탈 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거는 이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그럼 어떤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뭐 더 나누면 세 가지 뭐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그 비즈니스 구조의 형태는 개인 명의로 한다 그러면 이건 개인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 영어로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별도의 회사를 세우지 않고 본인의 그 명의로 개인 이름으로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개인 자영업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동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업자하고 같이 그때도 이제 회사 안 세우고 개인 명의로 또 하면 이거는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것 중 하나인데,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이렇게 어떠한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비즈니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개인 자영업 형태도 있고 아니면 회사라는 것을 별도로 설립을 한다. 회사는 또 한국에서는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법으로 만든 사람, 즉 회사를 코퍼레이션을 통해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이번 강의 시간 앞으로 10주차는 다 회사와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첫 시간은 그 회사를 설립을 하시면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가 유리하고 왜 회사를 또 세워서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1주차 시간에는 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비즈니스 그 회사 소득세를 계산하다 보면 스몰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는 이제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과세 당국에서는 좀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그 알버타주 에드먼튼 시입니다. 그래서 알버타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요번에 그 수강 신청하신 분 보면 사실 캐나다 전역에서 다 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또 있고, 심지어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한국에서도 좀 듣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지금 시간이 11시일 텐데 아침 그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알버타주에 있다 보니까 알버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린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버타 기준으로 보면 일단 연방은 지금 9%이고요. 알버타주가 2%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법인세율,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세율이 1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으로 하시면 사실 소득세율이 아시다시피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소득 금액이 높아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뭐 연방하고 주정부까지 합쳐보면 뭐 25%에서부터 48%, 뭐 거의 50% 육박하는 수준으로 계속 세금이 증가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자금을 회사 내에 놔두면 11%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재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가져오면 개인은 이제 개인소득세를 내게 되니까 많은 세금을 이제 납부하게 되겠죠. 물론 그 회사에 있는 돈을 개인이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회사에서 개인한테 이렇게 인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개인소득세는 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금 사정이 뭐 괜찮다면은 그냥 회사 내에 자금을 그냥 놔두면 그건 11%분이 안 빠져나가니까 매년
그러니까 계속 그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될 수가 있겠죠.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계속 재투자를 통해서 더 이익을 빨리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가서 돈을 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을 이제 세금 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자금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제 개인이 가져오면 그때 가서 이제 개인소득세를 내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개인소득세 계산하다 보면 이제 개인소득이 뭐 소득금이 너무 높으시면 그 RRSP에 가입을 하시면 RRSP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RRSP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고 나중에 RRSP에 대한 투자금을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 그때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RSP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이연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운영하는 것도 이런 개인 소득의 RRSP와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낮은 세율을 운영하는 틀 안에서 자금을 운영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개인이 가져가면서 그때 이제 개인 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하나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주주로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성인 자녀가 있으면 성인 자녀들도 같이 참여를 이제 하시면 이제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각 주주가 소득으로 가져가게 될 때 그 소득이 이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소득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분할을 하게 되면 각자가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그 소득을 구분해서 분할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그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세워서 여러 주주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소득을 세금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인컴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회사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별 기본 공제 금액이 연방은 13,000불, 그 다음에 지금 알버타는 한 19,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개인 소득 중에 일정 금액, 연방 같은 경우는 13,000불까지는 면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두 분이 이제 일을 하시면은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사실 26,000불까지는 면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 그러니까 모든 캐나다에 있는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의 면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까지는 무조건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공제를 이용해가지고 주주로서 여러 명이 참가를 하면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건 회사를 설립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것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회사에서 소득이 나오면 나중에는 결국 개인이 또 그 회사에 있는 소득을 이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개인에게 이제 인출이 돼야겠죠. 그걸 위드드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개인 입장에서 다시 또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개인이 회사로부터 가져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급여, 그러니까 마치 주주이지만 직원으로 간주해가지고 회사가 주주에게 급여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주주니까 쉐어홀더기 때문에 쉐어홀더의 자격으로서 금액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고 디비던즈라고 하는데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주주는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 두 번째 배당입니다. 근데 이 급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가져가시면 CPP라고 하는 캐나다 연금을 반드시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금이 보통 급여 금액의 한 5.25%,
고용주하고 본인 부담 합치면은 10.5%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금액의 10%를 무조건 공제한 나머지 금액, 거기다 뭐 세금도 띄어야 되고, 또 EI도 띄어야 되고, 그래서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하시게 되면은, 회사로부터 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CPP 공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중에, 만약에 개인이 이제 회사로부터 돈을 인출해 갈 때, 배당으로 받게 되면은 CPP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CPP 1년에 최대 공제할 수 있는 그 급여 금액이 58,700불까지는 무조건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0%면은 뭐 거의 5,000불인데, 그러면 부부가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해서 뭐 일정 수익을 한다. 아주 수익을 최대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뭐 사실은 10,000불 정도는 CPP를 내셔야 되거든요. 1년에 10,000불 정도. 그러면 사실 그 10,000불은 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CPP 내는 것보다는 다시 뭐 재고를 더 사든지 영업에 재투자를 해가지고 더 돈을 벌어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 플로우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을 가져가시는 게 배당을 가져가면 CPP 공제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절약을 그 현금 흐름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것은 회사를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그 개인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 소득세 신고 T1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T2고 개인은 T1이라고 하는데 T1 텍스 리턴을 하시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비즈니스 소득을 신고하는 순간 CPP가 자동 계산이 돼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면 반드시 CPP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하려면 회사를 설립해서 배당을 받으시면 이제 CPP가 절약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어떤 사업을 정리를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시려면 또 기존 사업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각하는 방법에는 또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만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회사를 전체로 해가지고 통째로 파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주식을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주식을 넘길 수가 있는데 이 스몰 비즈니스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을 판 거에 대해서 상당 금액의 양도 차익, 그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라이프타임 캐피탈 게인 이그젬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평생 동안 이런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주식을 매각한 것에 88만 3천 불의 양도 차액이 발생한 것을 면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상당히 큰 금액이죠. 평생 동안 면제를 이만큼 해준다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가 잘 이제 사업이 돼가지고 그 부분들을 넘기시게 됐을 때, 만약에 주식으로서 팔 수가 있다고만 하면 상당 부분 그 면세를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식 매수 방법이라고 하는데 주식으로 이제 파시는 거죠. 주식 매각 방식이겠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야지 이런 기회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밑에 그 약간 조건을 제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 매각 대상 자산의 90% 이상이 적극적인 비즈니스에 사용되었고 매각 직전 2년간 지분율이 변동이 없으며 그 자산이 50% 이상을 매각 대상 아닙니다. 자산이 그동안 2년 동안 자산의 50%가 계속 비즈니스에 사용되었다. 이런 것들만 입증이 되면 위에 그 주식을 매각할 때 88만 3천 불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 면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회사를 설립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뭐 상식적인 건데 회사를 세우면 이제 주주분들이 이제 유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자기 지분 보유 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책임을 이제
안 져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근데 세금에 대해서는 오너분이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텍스에 관한 한은 그 주주분이 회사와 연대 보증 책임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를 하더라도 회사가 죄송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못 갚으면 그 개인 주주가 또 저기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벌써 시간이 꽤 흘러온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지금 8시, 벌써 8시가 됐네요. 근데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한 시간보다는 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회사를 설립하면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한마디로 좀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일단 회사를 선식이 되면 이제 큰 회사 같으면 또 변호사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또 변호사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뭐 변호사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일정 수수료를 내고 그 회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지만 그 차량 번호판 매년 갱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매년 갱신하는 면허세 같이 회사도 그 일정 부분 그 매년 세금을 또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건데 회사는 보통 그 주에다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알버타 주니까 알버타 주에다가 설립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연방에다 설립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에다가 그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시나 타운이나 이런 그런 단계가 아니고 매니시플리티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 프라빈시얼 단위로 주 단위로 회사를 설립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오피스에 가시면은 이제 그 양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알버타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버타주는 제 생각에는 약간 기업 친화적인 뭐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좀 본인께서 직접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가서 사실은 회사도 설립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회사를 설립했고 많은 고객분들도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어떻게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하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세워서 세울 계획이 있으시고 창업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배우시면 직접 본인이 회사도 세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사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기록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그 CRA에서 그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계적인 관리 기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뭐 개인으로 하건 회사로 하건 어느 쪽으로 하건 반드시 정확한 기록을 하는 것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뭐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그 모든 서류, 영수증이라든지 인보이스라든지 뭐 뱅크 스테이먼트, 뭐 발행한 수표라든지 뭐 모든 각종 그런 명세서들은 본인이 신고한 그 재무제표 그리고 모든 신고 서류와 함께 6년간 최소 6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로부터 6년간 보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하신 것들도 다 서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 공제 받은 거, 뭐 기부금 영수증,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학자금 공제 받은 거, 뭐 이런 부분들 다 사실은 6년간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은 언제든지 세무조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 CRA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무신고와 관련돼서는 모든 서류는 6년 이상 보관하셔야 되는 게 이제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손실이 나면은 개인의 이익과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소득자인데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다가 비즈니스가 손실이 났어. 그러면은 그 손실 난 것을 내 급여소득과 상계를 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다른 소득의 사업자인데 렌탈을 했는데 렌탈이 이제 손실이 나가지고 요즘 같이 이런 코비드 환경 같은 데서는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런 손실을 사실은 개인 소득에서 상계를 다른 소득과 상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있는 손실을 개인의 소득과 상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회사고 개인은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손실이 날 때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회사 자체는 그 결손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2월 결손금을 남겨둬서 다음 연도에 이익이 나면 또 그거와 상계가 되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는 그 2월 결손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하고는 상계가 안 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는 언젠가는 그 이익과 상계가 된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좀 규모가 크면 건물도 있을 수 있고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채권자 또 은행을 통해서 차입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다른 채권자를 통해서 무슨 론을 받으시거나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회사를 정리하셔야 되니 이제 청산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약간 청산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채무는 다 상환을 해야 되고 또 상환을 못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또 활용을 해야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아무튼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가 됐건 회계사가 됐건 그런 전문가 비용들이 많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오너분이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오너분이 충분히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미리 습득을 하시면 많이 전문가를 안 쓰고도 자기가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보조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 놓으시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 전문가 비용을 많이 회계 비용이나 세무 비용을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냥 영수증이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던져주고 회계사분들에게 그냥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본인께서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실 거면 좀 어느 정도 회계가 뭐고 세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느 정도 상식적인 것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 업무를 의뢰할 때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또 보다 정확하게 업무를 의뢰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원래 당초 계획한 게 원래 8시까지인데 지금 벌써 8시 10분으로 해서 10분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지금 좀 중요한 것 중에 회사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을 미리 좀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급여냐 배당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가 이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할 건지 배당을 할 건지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회사에 있는 돈을 그래서 항상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벌써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급여냐 배당이냐 요거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고 또 법인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나중에 비즈니스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그래서 정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양수 비즈니스를 매각이 되겠지만 또 새롭게 그 비즈니스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신규 비즈니스를 또 새롭게 인수를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또 비즈니스를 인수해야 유리한 건지
또 비즈니스를 어떻게 또 팔아야 또 유리한 건지 그런 부분도 요번에 이제 처음 시간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다 오버돼 가지고 요거까지 다 설명하기는 좀 자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 시간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테마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것으로 저 1교시를 마치고요. 잠깐 뭐 한 2, 3분만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있으면 다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하시면 마이크를 본인이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